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예. 지금 4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 사람은 투표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만 투표하세요. 예. 사드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 아직 설치되지 않았어요. 예. 사드를 앞으로 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 1분 16초 7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7238분이 예, 7238명이 시청 중이고요. 업해주신 분들은 4700분. 그러면 3000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2500명이? 자, 업을 안 하고 보는 당신은 누구지? 자, 1분 50초를 막 통과했습니다. 자, 투표 시간은 지금부터 1분 3초 뒤에 종료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서둘러 주세요. 이제 24초 남았습니다. 투표 참여할 기회 20초 남았어요. 자, 15초 남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중단합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의외인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이 사드를 찬성했어요? 네. 참여자가 2627명이 참여했고요. 네, 95%가 사드에 반대하고 4.9%가 예, 사드에 찬성하고 있네요. 네. 예. 약 1.2%가 늘었네요. 네. 네. 좌익 빨갱이가 개 맞노. 아, 정말. 저 강퇴시켜 주세요. 예. 강퇴시켜 주시고, 네, 제 아이디를 잠깐만. 예. 아이디를 복사해서 블랙을 걸고. 네.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7,2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250명 정도? 그 중에서 2,600명이 참여했다면, 이게 그 응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7,200명 중에 응답률이 2,600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절반이려면 50%가 되려면 3,600명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25%면 1,800이고, 그러면은 2,600명이면 약 30% 정도? 예. 지금 약 30% 정도가 응답한 저기라는 거? 예. 30% 정도의 저희 시청자들이 참여한, 예, 투표 결과라는 거. 2,627명의, 예, 그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예. 5%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 나중에 들어온 비웃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예,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지. 나 혼자 보고 욕할게. 예, 34% 정도, 35% 정도야.
땡큐. 예, 응답률 35.6%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순 애들만 데리고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 이제 여론조사한 내용을 못 믿겠다. 그 어느 연령대냐?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우리 방송의 시청자에 대해서 연령대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색깔별로 보면 검정색이 10대, 그 다음에 회색이 20대, 연한 하늘색이 30대, 조금 이제 연 파란색이 40대, 진한 색깔이 50대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로그인 숫자로 보면 지금 이제 30대하고 40대가 합쳐갖고 60%네. 예. 3040, 예, 30대에서 40대까지가 합쳐서 60%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가 19%, 그 다음에 50대가 17%, 그리고 10대는 약 3%가 시청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럼 왜 10대 시청률이 낮냐? 애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이라. 예. 애들이 좀 학교가 있는 시간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하고 남자의 비율, 남자 시청자가 59%, 여자 시청자는 한 40% 정도가 보고 있다. 예. 그럼 1%는 누굴까? 자, 여성 시청자 비율이 좀 늘어났네요. 네. 자, 그래요. 1%가 누군지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아프리카의 성 비율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타인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꼭 보이는 라디오에서 역캠 1이라고 막, 그럼 진짜 역캠들이 날 싫어한다고 내가 몇 번 말했어. 애들은 들어와서 여전히 형님 그러고 있는데, 역캠 1위 자꾸 그러지 말란 말이야! 진짜 역캠들한테 걸려.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에, 남캠, 역캠, 기타가 있어야 돼. 아저씨나 아줌마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예. 자,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망치부인 방송에서 2627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응답률이 35% 정도 나왔고요. 35% 정도 응답한 응답률에서 95%가 사드에 반대, 4.9%가, 5%가 그 사드에 찬성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드 찬성이 높다는 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예. 그 사드 찬성이 높다라고 외치는 여론조사 기관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그게 문득 궁금해지는 예. 네. 1%가 외국인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방송은요, 외국인들도 많이 봐요. 예. 내 얘기 안 했나? 외국인들도 봐. 중국에서도 보고 있고, 중국 정부기관이 본대. 예. 중국 정부기관이 보고 있고, 미국 정부기관도 보고 있고, 일본의 정부기관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뭐라 그러나, 소위 한국의 중도적인, 그러니까 합리적 중도 세력의 여론 파악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의 이제 러시아에서 본다는 얘기 못 봤어. 러시아 그 공무원이 본다는 얘기 못 들었고, 중국 공무원, 그 다음에 그 미국 공무원, 그리고 일본 공무원이 보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특히 이제 국정원은 분명히 보고 있죠. 증거 있냐? 국정원에서 나한테 욕했다 걸려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게 증거지. 뭘 더 말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 외국의 학자들도 많이 보고 있대요. 그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학생이 와서 인터뷰를 해갔어. 학위 논문을 쓰려고. 그때 그 영국의 교수가,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다. 외국인 교수였는데 그때 무슨 외국인인데 영국에서 가르치는 교수야. 그 사람이 이 한국인 학생한테 나에 대한 논문을 쓰라 그래가지고 와서 인터뷰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학교에서도 나에 대한 지금 조사를, 그러니까 그 연구를, 우리 방송 시청자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다는. 예. 그리고 실제로 연구 논문도 하나 내가 받았어요. 우리 방송에, 망치부인 방송에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 누가 또 이렇게 연구 논문을 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외국의 많은 학자들에게, 교수들에게, 특히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디어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숙제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2011년? 2011년에서 12년까지, 아니야, 13년까지도? 하여튼 대학교에서 많이들 왔다 갔어. 예. 대학교들이 많이 이제 그 언론 관련한 학과들이 와가지고 그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학교에 석사 논문 따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의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들의 정서를 보는 거야.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요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드 조사를 일요일 날 했었잖아요. 천몇 명 참여하는. 근데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났지만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인원이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왔잖아. 그죠?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2627명짜리 조사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500명이 참여한 조사가 있는 거야. 사드 배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했을 때 96.2%가 반대했고 3.5%가 찬성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여론조사도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도 우리 방송을 많이 봐. 망부 허언증? 뭐가 허언증인데, 지금 그 2600명의 여론조사를 보여줘도 뭘 또 허언증이야. 옛날에 그게 2010년이었나? 2010년이면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환구시보 기자를 본 적이 있어. 2010년에 환구시보 기자가, 예, 우리 방송을 알고 있다 그랬어. 예. 그리고 내가 미국의 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 했었잖아요. 조선호텔에서 만났지만. 네. 예, 이게 우리 방송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근데 생방송을 보는 나라는 드물어. 생방송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생방송을 보고 연구하는 분은, 그거는 이제 따로 의미가 있어서 생방송을 연구하는 거고, 아직 연구가 끝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무슨 조사인지 밝힐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막 이렇게 유명해진다니까 싫잖아. 예. 전문 여론조사보다 참여자가 더 많다. 3분 만에 이렇게 했으니 내가 만약에 이걸 시간을 정말 여론조사 기관처럼 몇 시간을 길게 하면 결과가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자막의 필요가, 아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 알죠? 비정상회담 봐봐. 예.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적어도 대학에 교수를 할 정도면 한국말이 배우기가 쉽다는 거지. 예. 맨 처음에 조사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조사 부분을 그냥 평어로 해서 외운 사람들은 한국말을 대부분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가 어려운 거는 조사하고 형용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말고 기본적인 부분은 특히나 우리 방송은 시사잖아. 문학 작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시청자가 남편이 미국인이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묻는다. 미국이었지? 미국인. 미국 공무원의 부인이 한국인인데, 계속 우리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왜 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다고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욕 얘기는 확, 예. 자, 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이 정도 얘기했고, 오늘 이제 망치부인 방송에 대한 이제 정리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뉴스로 돌아가서, 무슨 뉴스를 이게 지금 봐야 되느냐? 자, 한마디로 아주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옵니다. 예, 왜 7,000명이 넘게 보는 거임? 너 나 몰라? 어이 노양심 매니저. 네가 양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 망치부연 방송의 시청자가 7,000명이 넘었다는 건, 이 나라에 시사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나라에 뭔 일이 생기면 망치부연 방송으로 다 몰려오잖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실토를 했어. 국정원에서, 친박단체에 돈 댔다. 이거 보수단체가 아니라 친박단체죠? 예. 지금 전 국정원장 입에서 지금 실토를 한 거야, 이 특검에다가. 국정원이 소위 그 친박단체들 있잖아. 거기에다가 돈을 댔다는 걸 시인했어요. 실토했어요. 예. 특검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 누군지 알겠지? 지금 계속 그 탄핵 반대하면서 시끄럽게 한 애들이 누군지 알겠지? 국정원에서 돈 받고 한다는 거야. 예. 국정원법에 국정원장 직원들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예.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국정원의 공식 입장은 답변하기 힘들다야. 부정이 아니라. 부정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전 국정원장, 이병기가 전 국정원장인데 얘가 실토한 거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부정하지 못하는 거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여러분. 왜 자발적으로 업을 안 해? 빨리 업을 하란 말이야. 예. 자, 이거 중요한 뉴스예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한테서 국가정보원이 이 친박단체에게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 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이병기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년 7월부터 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친박단체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장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겨레는 국정원에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게 맞는지, 지원했다면 어떤 근거로 자금을 준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국정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이 민간 친박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를 보면 국정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아무리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보수단체의 어떤 규정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보수단체, 그러니까 이 친이명박 단체의 친이명박 박근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온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가 보수 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 기록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년간 약 7곳의 보수단체와 접속하여 보수단체가 신문에 내는 의견 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관여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 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에 전파되도록 했다. 예. 이렇게 국정원이
국내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의당, 예, 이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자, 먼저, 자, 우상호 의원이 국정원 탄핵 반대 집회도 지원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을 실토한 것과 관련 국정원이 특정 정치 목적을 가진 보수단체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것을 확인시켜준 점에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강력 반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인정했으면 틀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는 단체는 야당을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야당 후보를 좌빨 종북인사로 매도하는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활동을 국정원이 지원해왔다면 이는 국내 정치에 관여해온 것이다. 야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지원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단체들도 국정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경우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 다음에 정의당, 예. 국정원의 정치 공작, 여타 독재 국가가 울고 갈 정도. 자, 정권 보위대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 더 이상 존재 가치 없어. 정의당은 9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단체 자금 지원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댓글 조작, 블랙리스트, 관변 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까지 국정원의 정치 공작 수준 여타의 독재 국가가 울고 갈 정도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선봉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행태는 딱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공작으로 시작해서 공작으로 막을 내리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 보위대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정치 공작소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불법 공모 집단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별렀다. 자, 좌우지간 지금 이 친박 극우 단체들의 만행의 뒤에 국정원이 있다. 이게 지금 드러난 사건이에요. 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제가 작년이었나요? 제가 작년인가 선포했죠. 3년 안에 국정원을 해체하겠다. 그죠? 예. 3년 안에 국정원이 해체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에 선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국정원의 이런 만행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국회 청문회가 돼야 된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돼야 되고 정권을 바꾼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국정원이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원법에 국내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게 왜 금지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 국정원이 이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민간인들을 감시한 걸 근거로 해서 허위 조작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해서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국정원을 만들 때 국가정보원법에서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김영삼 때부터 만들어져서 김대중 때 고쳐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일체 국내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근데 이명박 때부터 국정원 댓글 부대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가 그 사건을 이석기 사건으로 덮어버린 거죠. 예. 박근혜가 이석기 사건을 일으켜서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린 사건이야. 그러면서 이 국정원의 만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죠.
근데 웬 아줌마가 끝까지 싸웠어. 끝까지 싸워서 국정원 댓글 만행을 막 알려내면서 결국 정직원 국정원을 유죄 판결 받아냈죠. 누구야? 접니다. 예. 망치 부인이 끝까지 그 국정원 댓글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원세훈이라든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공식적 처벌이 없었어요. 자, 이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정원 해체돼야 돼요. 예. 그러면 국정원이 해체되면 간첩은 어떡하냐? 간첩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간첩을 잡으라고 있는 것들이 간첩은 안 잡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뻥치다 걸리고, 그리고 댓글만 달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정원을 이제 해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그 해외 정보팀만 살려두고 해외로 파견하는 거지.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을 전수조사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국정원 해체야. 국정원 해체라 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정원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예. 그것들이 지금 간첩은 못 잡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니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중국인 유우성이란 사람이 자기가 조선족이다라고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탈북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오세훈 때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이 유우성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사무를 받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유우성이 이 북한 탈북자가 아니라는 게 알려진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사람은 신분을 조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족인데, 조선족이면 중국인이란 말이야. 근데 조선족이면서 탈북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유우성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속여서 공무원까지 됐으니까 이걸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야. 그런데 이걸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간첩 증거를 조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유우성이 북한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팔았다라고 유우성 간첩 사건을 조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우성 간첩 사건의 증거라고 2가지를 제출한 거야. 그게 이제 동생의 자백과 그 다음에 이제 유우성이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2가지를 제출했는데 평양에서 찍었다는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었고, 원본을 복원해 보니까 연변에서 찍었다는 게 밝혀져. 연변에서 부모님 모시고 찍은 게. 그 다음에 동생 그 유가려는 나는 사실 오빠가 간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국정원에서 나를 강요했다. 그래갖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아.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 유우성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거야. 북한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서류를 조작을 해서 그걸 법원에 냈어. 근데 유우성의 변호인이 그 증거, 법원으로 제출된 증거를 중국에 물어본 거야. 이거 중국에서 발급한 공안문서 맞냐? 공문서 맞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가짜다라고 인정을 해줬어, 첫 번째로.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이 국정원하고 검찰이 다시 연변해서 또 조작을 해. 유우성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의 답변은 가짜고 유우성의 이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게 진짜다라는 또 가짜 서류를 낸 거야. 그러자 중국에서 대노해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래서 그 공문서 위조 사형이라고 그 범인을 내놓으라고 막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자살 기도를 해. 한 사람이 탈북자인지 누군가 자살 기도를 하고 자살을 했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덮였어. 그래갖고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그건 또 다른 사건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무슨 탈북자가 기관에서 보호 중에 자살을 해버려. 마티즈 사건 말고 여관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그게 이제 모텔에서 자살한 사건. 그게 그 국정원 증거 조작했던 그 탈북자로 보여.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건의 범인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덮인 거야. 그러면 마티즈 사건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뭐가 터졌냐 하면 그 해킹 사건이 터져.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미국의
미국과 관계 있는 회사로 보인다. 근데 이 회사에서 그 각 나라 정보기관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팔았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가 있었고, 그게 어저께 발표된 그 CIA 그 사건인 것 같아. 해킹 프로그램을 파는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회사가 해킹을 당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고받은 문건이, 메일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하고 주고받았다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삼성 하여튼 휴대폰, 삼성 휴대폰 해킹 방법이 주고받은 게 그게 나와.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그걸로 누구를 감시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때 마티즈에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야. 예. 그 전화기 해킹 툴을 팔았던 회사와 한국의 국정원으로 의심받는 계좌가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 그 메일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국정원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련 담당자가 마티즈에서 자살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마티즈가 그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마티즈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국정원 관련해갖고 2명이 죽어버리면서 사건이 이제 종결되는 분위기로 가버린 거죠. 이렇듯 국정원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때는 국정원이 너무 코믹했어. 웃음거리가 됐지. 이명박 때 국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미녀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연 관계 맺고 국가기밀 빼돌려. 그게 2008년 가을인가 나온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마타하리 난리가 났는데, 사진 보고 네티즌이 미녀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에서 또 이번에는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고, 결혼 사진을 풀었는데 뽀사패서 이래? 그래갖고 그냥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라고 제목이 바뀐 거야. 2008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군 수뇌부는 누구냐? 예비군 훈련하던 대위라고 그러니까, 야, 대위가 군 수뇌부면 우리 집 화장지가 8만 대장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코믹 간첩 사건으로 이제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교수 간첩 사건이 터져. 그래갖고 91년도에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 잠입해서 20여 년 동안 활동한 교수 간첩 사건. 그래서 그 어디 교수냐? 경찰대학이래. 그래서 그러면 간첩이 경찰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 순간 기사가 내려가 버렸던 교수 간첩 사건.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였냐면 황장엽 목을 따러 왔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첩 둘이 북한에서 혹독한 그 훈련을 받고 남한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황장엽의 목을 따러 왔는데 하나원에서 대지신문으로 다 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댓글로 시민들이, 야, 앞에 혹독한 훈련까지는 그럴싸했는데, 야, 대지신문에서 줄줄 불었다니까 빵 터졌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또 묻혔어. 근데 그 다음에 황장엽이 진짜 죽은 거야. 근데 황장엽이 죽은 게 목욕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사실 이거 황장엽이 무슨 병으로 언제 죽었느냐, 사망 시간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좌우지가 일단 죽었으니까 묻어라. 어디다 묻을 거냐? 그래서 이제 뭐 국립묘지에 묻네 말에 난리가 났어. 그러다 국립묘지에 묻었단 말이야, 황장엽을. 주체사상을 만든 놈을 이제 국립묘지에 묻었어.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간첩이 또 내려온 거야. 황장엽 목을 따러 하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미 죽었는데 목을 어떻게 따? 국립묘지에 가서 부관 참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장엽 목 따러 왔던 두 번째 간첩들은 그 순간 묻혀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우리 국정원의 눈부신 스파이 활동이 드러나는데, 국정원 절도 사건이라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비행기를 구입하러 온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얼마를 그 후려치려고 그러나, 그래고 이제 노트북을 훔쳐보러 들어갔는데, 들어와 버린 거야.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두 놈에 들어갔다가 한 놈은 노트북을 이렇게 줬고, 한 놈은 들고 튄 거야. 들고 튀어갖고 문간에 가서 보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노트북을 돌려줬다는.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 절도 사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이명박 때 있었던 사건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명박 때 국정원 절대시계 팔아요. 그래가지고 또 개망신된 거 아니야. 국정원 마크 달아가지고 이제 일베 애들한테 절대시계 나눠준 게 또 털려가지고.
여기서 국정원 절대 시기까지 이제 개망신을 떨고 박근혜가 딱 돌아왔지.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도 뭔가 신났을 거야. 옛날 드디어 정보 당국이 지배하던 시대가 됐다. 기대가 컸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우성 동생을 협박을 하고 증거를 조작을 하고 얘네들이 모른 게 뭐냐.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원을 시켜갖고 간첩 증거 조작하다가 걸린 사건이야. 이게 왜 걸렸냐 하면 사실 박근혜나 김기춘, 이병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있는데 얘는 옛날에 박정희 때 시대를 기억하는 거야. 박정희 때는 증거가 필요했어 없어? 증거 필요 없었어. 일단 찔러, 뭐 일단 조여, 일단 담궈 막 이래가지고 고문을 해갖고 자백을 받아내서 처벌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증거 따위는 우습게 알고 그냥 이렇게 막 담글라고 그랬는데 하나원도 전부 다 CCTV가 있고 담그질 못한 거지. 그리고 막 이렇게 심리적인 협박을 했는데 안 먹힌 거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 때는 민주 변호사회라는 게 없었던 거 아니야. 그 이제 민주 변호사회에다 유우성이 싹 의뢰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 시스템을 박근혜 일당이 모른 거야. 그래서 이제 개망신 당한 게 유우성 간첩 사건이고 유우성 간첩 사건이 무죄 나오는 게 그게 14년 2월이야. 그리고 4월 달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거고. 예. 황장엽 암살 노린 북공작원 또 검거? 예, 저게 이제 그게 2010년 11월에 이미 죽은 다음에 나왔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김기춘이가 자기 증거를 다 인멸했다고 좋아하고 CCTV까지 다 지웠다고 좋아했는데 우리 김기춘 할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어. 복원된다는 거. CCTV까지 지우고 얼마나 신났겠어. 근데 그게 복원이 됐잖아. 그래서 그 CCTV가 복원돼가지고 검정차로 이렇게 빼내가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거 이제 그 검정차로 빼낸 거 추적해보니까는 김기춘이 그 아들 집에다 숨겨놨더만. 그래가지고 그 아들 집에서 증거를 난짝 들고 온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걸 몰라서 이 지경이 된 거지. 예. 노인네라고 그러지 마. 우리 뭐라 그러나 민주 어르신들 얼마나 좋은 분들 많은데 노인네라는 표현을 써. 이게 김기춘이가 무식한 할아버지였던 거지. 예. 유식한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예.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국정원의 그 이명박 때 코믹 사건, 박근혜 때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이어서 지금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국정원이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대줬다. 그래서 관변 데모를 주도해왔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난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요거 다음 정부에서 첫 번째로 국정조사해야 된다. 다음 정부 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조직하고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 해체로 가야 된다. 국정원의 국내 사찰팀을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부대를 형사처벌해야 돼요. 예. 국정원 댓글 부대를 전부 다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다음 대통령이 되자마자 요구를 할 거야. 다음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원 국내팀 해체하고 국정원 댓글 부대 얘네 철저히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묻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연금이잖아. 연금을 박탈하는 거. 파면하고 법정 책임을 묻고 연금을 박탈하라. 그게 내가 요구하는 바예요. 예. 요 투쟁이 이제 망치 부인의 5월 달에 집중할 투쟁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5월 달이 되면 뭔가 또 밝힐 게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이 친박단체 자금 지원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이거 분명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나는 국정원이 해체될 거라고 봐. 이번 이 사건, 이걸로 우리가 국정원 해체시켜야 돼요. 이거 묻지 마시고, 이걸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면 안 돼. 이거 분명히 물고 늘어져야 돼. 모두가 다 잊어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나 알지? 세월호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잊어도 나는 잊지 않을 거라고 날마다 썼잖아. 이제 5월 달부터 나는 국정원 해체를 위해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질 거야.
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갖고 넘어갔어.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예,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황미필 얘기가 나오니까 분명하게 다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이거 황교안하고 경찰청장요 고발해야 돼요. 지금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시위를 해서 그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을 했대잖아.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혼절까지 한 거야. 그런데도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라면, 자, 우리가 황교안 부인 앞에서 그렇게 해도 체포 안 할 거지? 우리가 지금 박근혜네 일가 친척 앞에 가서 그런 짓 해도 너네 체포 안 할 거야? 이거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황교안과 행정안전부장을 이거 고발해야 돼요. 고발을 해서 치안유지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한, 예, 치안유지라는 임무를 방기한 황교안과 이 경찰청장을 이거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서 이거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이거 구속시켜야 돼. 이거 황교안하고 이 이철성은,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그 김평우가 주장한 내용은 내란 음모죄야. 내란 선동죄야. 지금 친박단체들의 주장이 그게 내란 선동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집 앞에 가서 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외쳤다면 우리 내란 선동으로 잡혀가. 그런데 지금 그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뭐 아스팔트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둥, 실제로 무기를 들고 가서 협박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경찰 당국, 이건 황교안과 이철성의 책임이야. 그래서 이 둘을 고발해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이건 내란 선동죄예요. 이거는 황교안과 경찰청장이 내란 선동을 방임한 거야. 방임이죠, 방임. 예.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 거야.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황교안을 시민단체가 고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탄핵 문제로 얘기하지 마. 지금 탄핵시키면 옳다구나 그러고 나가갖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랄할 수 있으니까 이건 탄핵이 아니라 고발을 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직무유기로. 예. 방조하고 방임한 이 내란 선동죄를 방조하고 방임한 직무유기.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치안유지에 실패한 거야. 이 치안유지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거 3년 이하인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직무유기가. 예. 요거 처벌받을 수 있도록,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지금 빨리 고발해야 된다. 예. 고발하고 이걸 이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황교안, 경찰청장, 그 다음에 국정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고 늘어줘야 돼. 이거 물고 늘어줘야 이게 바로 잡는, 이게 법치주의의 근본이야. 여러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망치부인이 뭐라 했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누구냐면 경찰이야.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중심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찰청을 관리 감독하는 게 총리인데, 총리와 행안부 장관. 근데 이것들이 지금 직무를 유기해서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있잖아요. 친박단체들, 제가 박사모들한테 폭행당한 영상들이 왔는데 너무 심각해. 막 멍이 들어있어. 이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3.1절에 촛불 집회 방해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황교안의 직무유기에 책임을 물어야 돼. 경찰청장하고 황교안의 직무유기에 책임을 물어서 이들을 사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친박단체의 주모자들, 김진태와 그 일당들은 내란 선동죄로 김진태, 김평우, 서석구 이런 사람들은 내란 선동죄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도 고발해야 돼요. 무엇보다 김평우는 법조인이면서 어떻게 저런 개소리를 하냐고. 탄핵 심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지위가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거를 가지고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불복종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줄 알잖아. 근데 여러분, 탄핵 심판은 단심제예요. 재심이라는 말은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 재판만 재심이 가능해요. 근데 탄핵 심판은 단심제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재심을 청구한다는 말 자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겠다는 자들에게 논리적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예. 이석기도 그런 말 안 했어. 12년형을 받고 있는 이석기도 그렇게까지 말 못했어요. 예. 이석기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종신형을 받았을걸? 이거 나는 이번에 그 친박단체에서 주장한 아스팔트 피바다 드르륵 갈겨버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 잡아 넣어라 이런 표현들은요 분명히 이거 사법적 처벌해야 된다. 나는 다음 대통령이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 나는 바로 그러면 탄핵하겠다는 운동을 전개할 거야. 다음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이 내란 선동자들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돼가지고 직접 그들을 처벌하면 뭐라 그럴까? 뭐 좀스럽다 어쩌다 지랄하겠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해야 돼. 시민단체들이 이 내란 선동한 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 검찰 고발을 해서 윤석열 검사나 이런 사람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얘네들 내란 선동죄로 이석기랑 똑같은 형에 처해져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미국으로 그냥 도망갈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탄핵 심판 끝나면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김평우도 미국에서 살다 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지 개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빨리 김평우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고발하고 이거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봐. 이거 지금 내란 선동한 그 국민을 분열시키고 내란을 선동했던 친박단체에서 마이크 잡았던 애들은요 모두 고소 고발해야 된다. 출국 금지하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봐. 박대리 인단의 출국을 금지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봐. 너무나 무책임하게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에 예.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사드 얘기로 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 사드 지금 우리가 이 사드를 왜 받는 거야? 미국 때문에 받는 거잖아. 이 사드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사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판정을 했대. 그래서 61%의 관세를 물린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트럼프 정부에서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처리한 게 이게 지금 몇 번 돼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드를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적어도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산 변압기가 반덤핑 처분을 받아서 61%의 관세에 처해졌다는 거야. 61%를 관세로 내야 된다는 거야. 관세 처분이 내려졌대. 뭐 하자는 거냐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우방이라고 지랄하는 애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야.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미국을 우방이라고 우겨가지고 현대중공업의 변압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아서 원래 관세가 3%였는데 61%를 내야 된대. 이거 또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또 보여드릴게요.
중국산 변압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받아서 원래 3%였던 관세가 61%가 됐대. 20배를 세금으로 걷는 거야. 기가 막히죠? 도대체 무슨 우방이 이러냐고. 미국이 우방이라고 외치는 이 성조기 들고 있는 미친놈들아. 아니 무슨 우방이 이래. 지금 미국을 위해서 사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개나 발 불고 있는 놈들아. 지금 저게 무슨 우방이야. 우리는 지금 중국에 까이고 미국에 까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중국에 까이면 도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뭐 해법이 있다. 이 송민순 전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드 파장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중국은요, 롯데마트 지점 99개 가운데 55개, 55곳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고요. 한국 여행 상품의 판매 금지 조치를 업계에 요구를 했고, 게임업계, 화장품업계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드 장비를 서둘러서 국내로 들여왔지요.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WTO에 중국을 제소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 걸까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짚어보죠. 송민순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사드 부지에 땅 고르기 작업도 시작 안 했는데 예. 사드 장비부터 들여왔어요. 예.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우리 뜻입니까? 미국 뜻입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결정한 거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런데 뭐 아무래도 표면상 이제 1차적인 명분은 북한이 또 핵 미사일, 특히 이제 미사일 실험을 최근에 바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사드를 배치할 명분이 이제 충분히 축적이 됐다고 미국과 한국은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우리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형도 지금 변동 기류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이 기회에 그냥 배치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정치 상황. 그러니까 대선이 되고 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사드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당신들 사드 철회할 생각 마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게 대중 견제의 틀에서 이 사드가 이 미사일 방어망의 한 부분입니다. 소위 M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대하게 전 세계에 만들고 있는 그 MD 체제. 그 중에 하나의 핵심 부분이죠. 그때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명분이 축적됐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성주 한 곳에 이거 사드 놔가지고 우리 안보에 큰 득이 되는 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 안보는 국가 전체, 또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 전체를 다 방어해야지만 가장 그 북한에 근접해 있는 수도권 아닙니까? 또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드가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은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예,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사드를 같은 그런 미사일을 방어망을 써야 될 상황이 될 정도로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은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응징 능력을 그걸 강화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돌려 말하면 성주에 이 사드 2대 놓는 걸로는 큰 방어 능력, 큰 안보에 도움은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황교안 총리는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어떠냐 이런 뭐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전술 핵은 이제 그건 한국을 아예 핵 전장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집중된 핵 전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술 핵은 전략 핵 무기보다도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일단 사용이 되면은 그다음은 이제 핵 전쟁의 상승 효과로 더 큰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가 많으면 나라가 안보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 국가 지도층의 생각이 예.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중국도 너무한 게 자신들은 곳곳에다가 사드에 버금가는 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 뭐 놓지도 못하게 하고 뭐 보복을 하겠다는 둥 군사적 조치하겠다는 둥 우리도 안보 주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중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정은 또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가요? 중국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예. 바로 CCTV를 놓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대문 앞에 CCTV를 놓는데 집안을 비추는 CCTV를 놓는 거예요. 어디서 아니, 많이 우리가 듣던 바로 소리죠. 앞에다가 CCTV를 놓고 예. 중국의 대문을 다 감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의 로켓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 예, 엑스밴드 레이더를 자기 안을 다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지만은 예. 중국이 볼 때는 중국은 이게 우리 한국과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 자신은 예를 들어서 그런 레이더 장치를 미국 본토 어디 워싱턴 LA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질 않는데 못하는데 예, 미국은 한반도에 이걸 둔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 핑계 삼아서 우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구나 미국이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런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보 이야기 하는데 예.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아 그래 안보 주권으로서 사드 레이더 장치하면은 중국도 자기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안보적 차원에서 한다. 우리도 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빗나가는 말만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보 주권이다 하면서 무기 놓고 그쪽도 안보 주권이다 하면서 무기 놓고 무기가 점점 한반도로 모이고 화약고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중국이 볼 때는 안보라는 게 꼭 무기만 갖고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을 들여다보는 무기를 장치하는 걸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을 동원하는 게 자기의 안보 수단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갈까요? 미국이 이제 이거 막아보겠다고 뭐 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업계에다가 가진금 물리기도 하고 또 미국 함대를 하나 한반도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면 중국이 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사드를 레이더 장치를 특히 예. 레이더 장치를 여기에 성주에 배치를 하고 있는 한은 예. 아마 중국으로서는 물러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러서기가. 이런 전제를 하고 예. 이런 전제를 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살자라고 중국이 그냥 물러앉아서 병세로 돌아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예. 우리가 지금 그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말씀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중국 집 앞에다가 CCTV를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같이 하나 설치해서 골목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담 넘어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하고 같이 앉아서 예. 웃으면서 밥 먹고 예. 악수하고 그렇게 잘 지내기 어렵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고민 많이 하시죠, 요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이 거대한 세력 싸움이거든요. 예. 미국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생기면은 이게 중국한테 밀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밀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밀린다. 차곡차곡 밀린다. 지금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이렇게 연결되는 대륙 세력과 해양과의 그 지금 대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서 여기서 한번 이게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면 필리핀도 중국에 가서 또 잘해보자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각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딱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 차질이 생기면은 중국에 밀린다는 굉장한 그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대신 만약에 사드 배치를 그대로 용인을 하고 있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한테 의해서 목이 졸린 상태에서 중국이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또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개의 힘이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큰 바퀴가 부딪힐 때는 예. 그 정면으로 부딪히는 힘을 대각선으로 옆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두 개국의 정면 충돌을 어떻게든 좀 비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몫입니까? 지형적인 한반도라는 지형에. 바로 그런 거죠. 야, 어렵네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한테도 명분을 살려주고 중국한테도 명분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드는 뭐냐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일단 명분은 북핵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푸는데 한국이 앞장을 서야 예. 이 거대한 충돌의 힘이 서로 비껴가게 하는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지금 우리를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북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예. 그렇게 군사훈련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핵 개발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카드를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한국이 동원을 해서 예. 북한의 핵을 개발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중국이 지금 충분히 중국도 역할을 한 게 아니거든요. 비핵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국, 미국, 북한, 중국 이렇게 넷이서 모여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아예 그냥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가장 쉽고 단순한 해법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드 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은 처리를 안 할 겁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물러서 제 이야기는 예. 사드 배치 결정은 예. 사드 배치 결정 자체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서 지금 중국이 핵심으로 간주하는 건 엑스밴드 레이더거든요. 예. 예. 그 레이더는 아직 지금 도착을 안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이더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그거는 일단 시간을 좀 조정을 하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 정도를 중국이 좀 받아내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치를 건설적인 조치를 선순환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런 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직 마지막 카드가 완전히 던져진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카드는 남아 있다. 살릴 수 있다. 이제 지금 정부 태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곧 집권을 하게 될 다음 대선 주자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예. 다음 대선 주자들의 일부는 이게 좀 선거를 앞두고 표를 계산해서 그런지 예. 이미 배치된 결정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가 다음 정부에 넘기라고 했다가 이게 아주 모순되는 입장이거든요. 좀 모호한 입장들이 나오죠. 네, 그런 그 표 계산은 이게 정치 계절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을 잘합니다. 정치 계절에는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하는데 예. 집권을 하겠다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해야 예. 집권해서라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라. 해법 지금 고민해서 국민 앞에 그거 내놔라 이런 말씀이세요. 방향은 분명하게 해야죠. 방향 내놓고 국민들께 보여라. 이 말씀이 선택받아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민순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드 문제를 얘기하면서 안보 떠드는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우리나라에도 배치한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야? 그 이명박 박근혜의 잔당들이야.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면 그 전술 핵무기 발사 권한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 발사 권한 누가 갖고 있어? 미국이 갖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체 결정권이 없는 나라야. 그게 전시작전 지휘권이라는 건데 그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봐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경제도 안 봐주고 외교적으로도 안 봐주고 우리가 중국에다 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지네들 필요에 따라서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안 누르고 싶으면 안 누른다는 거야. 배치하면 뭐하냐고. 쏠 권한도 없으면서 전술핵 어쩌고 저쩌고 또 이 개소리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안보 논리의 구멍이고 개소리라는 입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한반도에서
지금 막 대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각자 힘 대결하면서 힘 자랑을 우리 앞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면 대결하겠다는 거야. 이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분단국가라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은 미국대로 당하고 미국에서 당하고 중국에서 당하고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각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우리를 삥 뜯어 먹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은 삥 뜯길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주로 삥은 누가 뜯기는 거야? 우리가 뜯기는 거야. 결국 이 분단국가 때문에 남한에서 계속 삥을 뜯기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이 뭐야? 평화통일.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한테 삥 뜯기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뭐냐면 평화통일이다. 그래서 망치부인의 5월 투쟁 두 번째는 평화통일 노력. 첫 번째가 국정원 해체, 두 번째가 평화통일 투쟁. 예. 요 두 가지가 앞으로 망치부인이 집중해 나갈 부분이다. 예. 자, 그 얘기, 그래서 통일이 답이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독일을 가는 이유가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평화래.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그 극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평화다.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그 평화 캠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평화 캠프를 운영한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취재를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래서 베를린을 갈 거래요. 그 캠프의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제 이 베를린에 가서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망치 부인이 준비하고 있다. 8월 달이지만 예, 그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 예, 라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 몫이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 이거를 풀 수 있는 답이 지금 이 송민순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이더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그 발사대만 들여오는 게 어떠냐. 이게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발사대를 성주에 갖다 놓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경북은 타겟이 되는 거야. 북한의 타겟 또는 중국의 타겟, 이 장거리 미사일의 타겟이 되는 거야, 경북 지역이. 그러니까 발사대만 가져다 놓는 것도 정확한 해법은 아니라는 거야. 다만 X밴드 레이더를 갖다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명분은 사라지겠지. 그러나 그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야. 평화통일. 뭐?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레이더 빼고 발사대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평화통일.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게 사드 문제의 답이라고. 그죠? 우리가 평화통일하면 사드가 필요가 없어. 그죠? 평화가 밥이다. 지금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경제단체들끼리 지금 이제 사드 때문에, 이 입장이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야. 정부 단체가 조금 나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드 대처에 대해서 둘로 나뉜 경제계. 국가 안보라는 문제라서 나서기 힘든 면도 있지만 야 롯데나 화장품 여행업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이. 제조업체에선 좀 더 지켜보자. 입장차가 뚜렷하다. 상의 무협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 지금 화장품 파는 매장의 점원들 하루하루 파리 목숨이 들잖아.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야? 지금 이게 이 박근혜와 황교안의 미친 사드 때문 아니야. 이게 지금 대기업만 당하는 게 아니라
소매상의 점원들까지 다 파리목숨이야.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중국의 보복이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 이미 중국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도 수입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지금 중국의 무슨 까르푸라든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체의 마트들도 한국 상품 불매를 선언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 거야. 즉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이제 엇갈려서 하는 거야. 당장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롯데, 그다음에 화장품, 여행업계는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는 제조업계는 중국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신중한 입장이라는 거야.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 LG 배터리, 삼성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거절했잖아. 지금 롯데만 당하고 LG나 삼성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잖아. LG 배터리하고 삼성 배터리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을 그 차세대 산업으로 준비 중인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또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그 수요에 맞춰서 준비한 LG하고 삼성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 진출을 못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그 배터리 산업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장 직원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 지금? 이 상공회의소에 이런 경영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이 롯데 화장품 여행업계 여기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당장 경제계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 5단체가 참석한 7일 경제단체 협의회에서 경제계는 사드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티타임 때 사드 문제가 간단히 언급되긴 했지만 본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계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재계가 대부분 정부하고 불순한 거래를 해서 형성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감히 정부에다가 맞서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맞서지 않고 이 정부에 대한 대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죠? 예. 자, 지금 중국의 내몽고에서도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심각하죠? 예. 자, 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정서의 문제로 퍼지는 게 문제야. 가령 외교적인 마찰은 순간 잊혀지고 해결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불매 운동으로 퍼지고 이게 감정적, 정서적인 문제로 변화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이라는 소비시장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소비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물론 싱가포르라든가 몇 개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 우리보다 잘 사는 작은 나라들은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지네들 내부의 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산에 대한 그나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중국이었는데 결국은 삼성이나 LG가 직격탄 맞는 거야. 삼성, LG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환구시보에서 자성 목소리가 언제 나왔어? 환구시보에서 자성 목소리가 언제 나왔어? 환구시보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 환구시보가 중국의 정부 기관지라서 환구시보가 반중 감정을 주도하고 있고 다른 이제 그 중국 소비자들이 그런 반한 감정을 자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좀 알고 얘기해. 환구시보가 지금 반중 감정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예. 지네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고 앉아있어.
예. 지금 중국 한인의 사드 보복의 학업 생계 불안, 대책 촉구. 지금 한국인 직원들도 다 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전셋집에서 한국인 나가라 그런 데잖아. 당장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셋집에서 쫓겨나고 있어 지금. 물론 그 자성 목소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중국의 관변단체야. 혐한 문화를 주도하는 게 중국의 관변단체야.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그 기층 조직에서 요 혐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이 한국 물건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이제 중국 내 지한파들은 그런 문화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무시하는 목소리가 크다면 한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아야 돼.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우수수 전부 다 취소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내부에서 반한 감정에 대해서 그 자제하자라는 목소리는 극히 일부라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관변단체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박근혜 집단이 관변단체인데 걔네가 막 떠들고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그 목소리가 큰 줄 알았잖아. 그죠? 탄핵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지랄할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 우리가 2월 달에 기를 다시 죽이고 나니까 다시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 80% 여전히 변함없다 이렇게 나온 거지. 관변단체가 언론하고 동조해서 떠들어대면 그게 전반적으로 사실인 줄 믿게 되는 거야. 여기 제주도 이마트 정말 조용해요. 제주도만 그런 거 아니야. 명동은요 완전히 죽음의 도시야. 명동이 완전히 중국인 대상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명동의 거리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는 거야. 지금 중국 관광객 11만 1000명이 제주도 관광 예약을 취소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으로 오는 여행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중국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여행단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의 숙박업소, 중국의 그러니까 뭐라나 시장, 관광지 다 죽는 거야 지금. 이게 제주도만 당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중국 관광객으로 먹고 살고 있었잖아.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객은 다 중국인들이 먹여 살렸어, 관광지를. 저 무슨 제이드 가든인지 뭔지 그런 거. 그거 다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중심지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관광지가 중국인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오로지 그 이명박 박근혜 잔당들의 대선 표를 위해서 저지랄 한 거 아니야. 미친 것들이죠. 응. 자, 그 다음 내가 어저께도 하려다가 못한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가 그 양승태 수상하다 그랬잖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금 발표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발표를 했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갑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을 지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 지금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판사들을 인사조치를 한 거야. 발령 냈다가 되돌렸다든가 그랬대. 불이익을 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법관 130명이 이거 해명해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사법파동이 일어날 위기다. 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골문 게 터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때부터 사법부가 썩기 시작했어. 어떻게 썩었냐면 이명박 때 그 한나라당이 170 몇 석이었잖아. 176석이었어. 그 새끼들이 그때 법을 바꾼 거야. 그래서 사법부의 인사에 국회가 개입하는, 정부가 개입하든가 국회가 개입하든가 뭘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들을 막 내린 거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양승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사법파동을 촉발하고 있다. 전국 판사들 법원행정처의 위법 지시 진상규명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법원행정처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8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요,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사방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법치주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 적용을 하는 법치주의가 있어야 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지 않고 같은 죄는 같은 벌을 주는 그게 법치주의야.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원칙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법치주의야. 두 번째가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이야.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들어봤죠.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두 가지 체제를 갖고 있어. 하나가 의원 내각제고 하나가 대통령 제도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의원 내각제야.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를 파견해가지고 총리가 행정 책임을 지는 그게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통령 제도. 그런데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 제도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이야. 사법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의원 내각제는 그러니까 행정부 최고 책임자하고 입법부의 최고 수장이 일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의원 내각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야.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야.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다 분리된 거. 요게 대통령 제도고,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책임자하고 국회 책임자가 하나로 움직이되 사법부만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가 이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마.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명박 때부터 계속 사법부의 독립권이 훼손된 거야. 아주 불공평한 판결들이 막 일어나고 그 불공평한 판결에 거부하면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잘리는 거야. 그리고 무슨 점수를 매겨가지고 공정한 판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고과를 반영해. 그래서 잘린 판사가 서기호 판사야. 예. 공정한 판결했다고 잘린 판사가 서기호 판사야. 지금 정의당 국회의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박 때부터 사법부의 독립권이 훼손됐다라고 불만을 가졌던 판사들이 지금 이제 모이는 거야. 옛날에 우리법연구회라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걸 좌빨이라고, 좌빨 단체라고 종편에서 지랄해가지고 없애버렸어. 그 뒤로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내나 조용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을 것 같으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건 독재정부에 맞서라고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언제나 민주정부에 대해서만 독립을 요구해. 그게 참 특징이야. 이게 참 공통되는 게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한 게 민주정부 때만 제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을 우습게 봤어. 사법부도 이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열린우리당만 다 유죄 판결 내렸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검찰도 사법부도 매우 침묵했다고. 그러더니 지금 다시 들고 일어나갖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사법부의 독립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명박 박근혜 때 권력에 줄대고 줄 섰던 놈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전관 비리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을 때 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 즉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권력에 그 침묵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정부가 되니까 막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사법부 기를 죽여야 되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사법부 안에서 정상적인 판사들도 있었어요. 예. 정상적인 판사들도 일부 있었어. 일부. 3분의 2는 이명박 박근혜에게 하수인 노릇했어. 그러니까 내가 유죄지.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받은 거 나는 그 판사들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게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지네들은 허위사실도 유포하면서. 안 그래?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법개혁 움직임을 응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판사들 중에 그래도 이 줏대에 있는 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은 응원을 해줘야 된다. 전날 오후에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따른 법관들의 대규모 반발이다. 요 전에 뭔가 전날 사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리는 판사회의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과거 사법파동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사태가 6차 사법파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장판사와 단독판사회의 이러면서 이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요 전 사건, 어저께 사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어제 뉴스에 연속해서 나온 거라 요거 전 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어제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한 인사가 있었어요. 예.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법원을 비판했다는 거야. 대법원을 비판했었던 사람이라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어저께 나왔어. 근데 어제 그 대법관이 고머식이라는 대법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예. 기본권 침해 전국 판사들 강력 항의. 그래, 이게 먼저 나온 뉴스죠. 이게 어제 뉴스야, 어제. 자, 요게 무슨 제목, 대법 기본권 침해 전국 판사들 강력 항의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지난달 돌연 연구회 복수 가입되는 나중 가입단체를 강제 탈퇴해야 된다는 공지를 내렸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에 갑자기 그러면서 연구회를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는 걸 복수로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공지를 내렸는데 이게 기본권 침해다. 전국의 판사들이 지난달 대법원의 일선 판사 통제 시도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게 그런 연구회야.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처럼 각자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연구회에 가입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입한 진보적인 연구회는 강제로 탈퇴시키겠다는 공지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판사들이 이거는 일선 판사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앞세우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등 강력히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갖고 반발했던 판사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거야.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기역 판사가 발령 2시간 만에 재인사 조치가 난 것.
뭐요?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판사에 대해서 발령 2시간 만에 재인사 조치가 났다는 거야. 발령을 해놨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해버린 거지. 이런 같은 맥락의 사태다. 판사들은 일련의 작업을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도하고 있고 배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법원행정처는 느닷없이 공지를 올렸다. 전문 분야 연구회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3월 5일까지 스스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일부터 1개만 남기고 강제 탈퇴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전산정보국장이 공지를 올렸는데 이는 연구회가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나흘 뒤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키로 돼 있던 전산국장이 왜 이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때 국가인권법연구회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다. 뭐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이런 지랄을 한 거야. 또 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된 기억 판사에게 설문조사의 영향력 축소를 지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이 판사가 말 안 들은 거지. 판사들은 기억 판사 상황까지는 몰랐지만 대법원의 연구회 가입 강제정리 시도만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주 웃기는 대법원인 거야 이게 지금. 이틀 뒤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 판사들은 항의글을 잇따랐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결사의 자유, 즉 헌법 21조와 학문의 자유, 헌법 22조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한 판사는 항의글에서 법관의 연구활동은 개인의 학문과 결사의 자유를 넘어 대국민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결사 학문의 자유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어 고도로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강제 탈퇴시킨다는 거야. 미친 거죠.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법부가 썩어 있었다는 얘기야. 대법원이 썩어 있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대법원이 썩었냐 하면 이게 보통 대법원의 임기가 5년 정도 돼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10년을 했잖아. 근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어떤 상태였냐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당이었어. 지난 8년 동안. 작년 4월 이전에 지난 8년 동안이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야.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3명. 그러면 6명이 꼴통들이었던 거야. 6명이 꼴통들이라서 지금 대법원이 저 지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법부가 그래서 이렇게 부패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법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계속 사법부의 그 독립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누구를?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판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전국의 판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직선제로 뽑고 대법원장은 전국의 판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대법관도 난 마찬가지라고 봐. 지금처럼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대법관은 사법부에서 독립적으로 나는 구성해야 된다고 봐. 판사들이 투표해갖고 상위 9명을 대법관으로 인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대법원장으로 해야 된다. 판사들끼리 직선제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일선 판사들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꿔야 되는 방향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처럼 5년 단임제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먹튀. 한 번에 먹고 튀려고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놔야 적어도 4년은 잘해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4년 동안은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또 4년 만에 자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지금 이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해. 예. 단임제는 안 돼. 단임제는 먹튀를 해. 단임제라면 전두환도 먹튀했잖아. 예. 단임제라면 먹튀를 하기 때문에 중임제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4년은 잘해.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로비를 못 한다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그 다음에 비서들의 숫자는 줄이고 지금처럼 300명에다 10명씩 주는 게 아니라 1500명으로 늘리고 비서관 1명씩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그 300명의 비서들이 10명이야. 그러면 3000명의 월급을 우리 돈으로 주고 있어. 그러면 그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1500명 뽑고 비서들을 1명씩 딸려주면 그러면 이 1500명이 각자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1500명을 재벌들이 로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에 맞는 국회의원 숫자가 1500이래. 지금 1명이 10명의 비서를 두는 이유가 감시해야 될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10명이 그러면 다 일을 하냐? 아니야. 국회의원의 10명의 비서 중에 위에 윗대가리 높은 것들 5개는 뭐하고 다니냐면 줄 서고 다녀. 국회의원 줄 서고 다니고 막 그 정보를 얻으러 다니고 술 먹고 기자들이랑 술 먹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그 보좌관들이 술 얻어먹고 1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뇌물로 들어가는 거야.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을 1500으로 늘리고 보좌관들을 1명씩만 붙여주는 거야. 1명씩만 붙여주고 운전도 네가 해라. 아니 지금 서울시의원들 보좌관 1명 붙여주고요. 기사도 안 대주는데 일 잘해요. 광역단체 의원들 일 잘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특권을 없애야 돼. 특권을 없애고 그리고 이 1500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각각 그 기관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잘 된다는 거지.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간다. 그 다음에 국회는 1500명으로 인원을 늘려야 되고 보좌관의 숫자는 1명씩으로 줄여야 된다. 똑똑한 보좌관들은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당황해. 그리고 사법부는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그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검찰청장을 검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래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권력의 개가 되지 않는 거야. 검찰청장이. 그리고 국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고 그래서 검사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되는 거야. 일단 검찰청장을 검사 직선제로 뽑으면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 검사들의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끼리 지네들이 서로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사나 행정부 중앙을 감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보다 더 깨끗한 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판사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아야 된다. 그 다음 전관 비리를 없애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된다. 개업을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지난 다음에 개업하게 해야 돼. 그러면 당장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안 해요. 이 전관 그 비리를 없애려면 전관 예우라고 하지 마. 전관 비리야. 이 전관 비리가 왜 나오냐? 부장 판사가 되려고 막 똥꼬 빨아가지고 된 다음에 딱 변호사가 되잖아. 그럼 부장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면 무조건 다 편들어줘. 요게 판사들의 비리야. 요 전관 비리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은 10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10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감히 그만두지 못하고 명예롭게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명예퇴직한다는 거지. 예. 알아듣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중에 개헌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제 그 방향의 개헌을 요구할 거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법부의 내부에서 지금 이 판사들의 그 사법개혁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었어. 한마디로 대통령 눈치를 안 봤지. 그랬더니만 그 여당 유죄, 야당 무죄. 그건 난 공정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판사 130명이 진상규명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응원을 보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판결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어야 한다. 예. 그래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 움직임이 어떤 분위기를, 어떤 결론을 내는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예, 오늘 하고자 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제가 내일은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할 거예요. 예, 내일 오전 그 10시에 방송을 해서 먼저 앞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탄핵 심판의 결과를 같이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결정되든 기각이 결정되든 그 결과와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절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내가 거기에 응답하면 난 선거법 위반이 돼.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님들 내일 좀 긴장해 주시고요. 내일 대선 후보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강퇴. 예. 내일 그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강퇴. 예.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박사모들이 난동을 안 피운다면 저는 좀 잠수를 탈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나댄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박사모가 난동을 피우지 않는다면 제가 당분간 좀 근신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지 되돌아보는 한 2주일을 가질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난 뒤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당장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예, 사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근신은 없었던 일로, 투쟁 2기가 되는 거죠? 예. 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봅시다. 예, 내 휴가 갈 것 같죠? 휴가 가야죠? 예. 내일 탄핵 인용하고, 망치부인 휴가 보내자. 자,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요.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낮에 2시까지만 방송할 거야. 내일 낮 2시까지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계속 방송하는 거고, 탄핵이 인용되면 2시에 끝. 그리고 재방송 여부는 그날 방송 내용에 선거법 위반을 했나 안 했나 보고 재방송을 하고, 아니면 재방송도 없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내일은 와가지고 그 물타기 하는 놈들 없도록 매니저님들 좀 긴장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내일은 좀 방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네, 거기 귀요미님 그쪽은 중계반이에요. 네. 기각되면 단두대에 서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누가 단두대에 서야 돼? 박근혜? 하긴 박근혜가 남잔지 여잔지 늘 궁금했어. 그죠? 자, 아니면 너? 네가 단두대에 쓸래? 구경해보자. 성능이 잘 되나? 자, 좌우지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촛불 가고 내일도 이제 촛불이 가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촛불들이 내일 만약에 기각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박근혜 지지자들이 탄핵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뭐가 다르죠? 헌재 결과에 대해서,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밀란을 일으킨다면 박근혜네 그 무식한 애들하고 뭐가 달라?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나는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든 박근혜 파면으로 나오든 모두가 수용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예. 그 다음에 개헌 과정에서 어차피 만약에 기각이 되면 개헌으로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헌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헌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기각되면 개헌에 집중하면서 헌재를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각되면 밀란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자중해야 된다고 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밀란을 일으키겠다, 횃불을 들겠다. 당신들 때문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저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자들도 지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지지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지금의 구조상 헌재의 결정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지금의 구조상 우리는 헌재의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게 민주주의야. 법에 따르는 거. 우리는 철저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법에 따르는 거야. 다만 다음번 개헌할 때 국민의 손으로 헌재를 없애는 방향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87년 이후에 처음 생긴 거야. 그 전에 없었어. 그냥 그 전으로 돌리면 돼. 만약에 헌재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기각을 시켰다면, 그래, 박근혜 돌아와라. 돌아와서 직무 수행하고 보복을 하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나서 다음번 개헌을 할 때 고쳐야 될 부분으로 헌재를 없애는 거죠. 통진당이 아무리 미워도 국민 10%가 투표한 정당을 증거도 없이 해산시키고 죄가 분명한 박근혜를 탄핵 기각했다면 그런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라면 필요 없다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헌재를 그때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개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죽창 들고 밀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잠깐만요. 논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떠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게 기각이든 파면이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대신 아무리 내가 통합진보당이 꼴보기 싫어도 국민 10%가 선택한 정당을 내란 음모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산시킨 거는, 이거는 헌재가 역할을 못한 거야. 기본권 보장을 못한 거야. 그런데다가 박근혜의 죄는 너무나 명백한데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헌재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헌재를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물리적인 충돌을 준비하냐고. 이거를 지금 물리적인 새싸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 반대예요. 예. 저는요, 이 탄핵 선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봐. 지금 시스템상은 내일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헌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식한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고 밀란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근혜 지지자들이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지랄을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옆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명분이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오늘과 내일 헌재 앞에 가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절대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건 헌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거야. 수용해야 된다는 거야. 다만 우리의 요구는 탄핵 인용이다. 파면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린 수용하겠다. 라고 외쳐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근혜 파면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박근혜 파면이다. 그러나 기각되더라도 수용하겠다.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원해. 파면을 원해. 탄핵안이 인용돼야 돼.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재의 결과는 수용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저놈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용했어. 그러면 쟤네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명분을 가지고 쟤네들을 고소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망치 부인 말에 동의하셔요? 망치 부인 말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동의하시는 분 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의 이유를 써주세요. 망치 부인 말에 동의하시면 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이유를 써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손을 엄청 많이 들고 계시는데, 예. 우리 강아지들은 지금 발을 들고 있어요.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마법이죠. 고양이 강아지들도 손 들으라 그러면 발을 드는 놀라운 마법.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야 되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업 눌러주시고요. 자, 마음에 안 드셨으면 내일 안 오셔도 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탄핵 선고를 같이 볼 건데 화면은 아니고 소리만. 화면은 저작권 때문에 같이 못 보고 소리만 같이 듣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설하는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내일 방송은 2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인용되면 2시 전에, 기각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자, 오늘 제가 쭉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방송의 지난 10년을 돌아봤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뤄내신 대대적인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망치 부인의 공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이 11월에 기적을 이루어낸 건 여러분의 손으로 하신 거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빈 주둥이로 떠들기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아름다운 평화 집회를 만들어내고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에 지혜롭게 마음을 모아준 건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방의 시청자들이 마음을 모으면 정말로 모든 대우가 같은 방향으로 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방송 부탁드리는 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자. 내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일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승자의 겸손함이 없다면 그 승자는 곧바로 적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최대한 낮아지고 최대한 엎드려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나와 다른 상대방을 위로할 줄 알 때 그때 우리나라가 통합되고 하나로 모아져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지. 이 새끼들 잘됐다, 너희들 일로 와봐,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아까 누구는 사법적인 처벌을 하라며
마이크를 잡고 선동한 자들은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피를 부르고 불법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들까지 씨를 말리겠다. 그러면 그건 이승만이 한 짓이고 박정희 전두환이 한 짓이다. 단순 가담자들은 우리가 포용해주고,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주고, 앞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처벌을 물으려면 우리부터 민주적이어야 된다. 우리부터 인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탄핵이 인용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나요? 아니요. 그 뒤가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더 뜨거운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아주 무거운 짐을 밀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멈추고 싶죠. 근데 우리가 손을 놓으면 우리 모두는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더라도 다 같이 어깨에 어깨를 붙들고 이 무거운 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면서 나아갑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희망의 역사로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나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서방이었고요. 내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 내일로 시즌 10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2주 뒤에 시즌 11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1부터 10일까지의 기적을 함께 목격합시다. 예, 자,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업해주신 6,823분께 감사드리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거 싫으면 후원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오전 10시.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허락된 업로더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요.